미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끝이 보이지 않던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내민 마지막 카드는 워싱턴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카드 한 장에 심지어 트럼프 정부조차 예상을 깨고 수용했고, 그 결과 한국은 하루아침에 핵보유국과 다름없는 위상을 얻게 됐다. 게다가 미국의 거대 IT 기업 아마존까지 한국 원전에 7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선언했다. 도대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한국을 새로운 강국으로 만든 그 비밀스런 협상 카드는 무엇일까? 오늘 나는 이 국제적 전환점의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치고자 한다. 나는 마르코 로시다. 지난 20년간 워싱턴에서 동맹 전략과 권력의 흐름을 현장에서 관찰하고 기록해왔다. 한미 관계, 그리고 그 깊은 저류의 파동을 보는 일은 나의 사명이었다. 그런데 최근 워싱턴의 권력자들을 모두 긴장시킨 한 사건이 터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바로 그 시기였다. 솔직히 이런 압박은 모두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 트럼프는 임기 초부터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그의 논리는 똑같았다. 한국은 이제 부유한 나라다. 더 많이 내라. 협상장에서 미국 대표인 리처드 브루너 국무부 차관보는 그렇게 못을 박았다. 한국의 국방비는 이미 GDP 대비 8%에 달해 나토의 2% 기준을 훌쩍 넘고 있었다. 한국 대표가 조용히 설명했지만 브루너는 듣지 않았다. 그건 한국의 사정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주한미군 분담금이다. 당신들은 돈만 내면 된다. 그의 말투와 표정에는 오만이 묻어 있었다. 그날의 공기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한국 수석 대표는 짧은 침묵 끝에 좋습니다. 방위비를 더 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브루너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대표의 한마디가 모든 공식을 무너뜨렸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주세요. 협상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브루너의 미소는 굳어졌고 뭐라고 했습니까? 라는 그의 물음에 한국 대표는 여전히 차분히 사용 후 핵연료를 직접 재처리할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라고 답했다. 그 말이 담고 있는 무게를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거대한 변화의 조짐이었다. 방위비 협상이 순식간에 핵정책 협상으로 뒤바뀐 것이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제였다. 브루너는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 대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미국이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길 원한다면 그만한 진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달라. 에너지 주권 역시 동맹의 책임의 일부다. 라고 맞받았다. 그 순간 나는 한국이 전혀 다른 게임의 판을 펼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전까지 방위비 협상은 늘 계산기 두드리며 돈을 흥정하는 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한국이 돈이 아닌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자 국무부 내부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사실 핵연료 재처리는 미국 입장에서 극도로 민감한 문제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재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그러나 한국에게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었다. 국가 전체 전력의 30%가 원자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용 후 연료 저장고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저장고가 포화되면 원전을 계속 돌릴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국가 경제 전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협상장에 서서히 번졌다. 이건 단순한 핵무기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다. 한국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원전을 멈추면 국가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장 공간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겠습니까? 그 순간 미국 측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눈앞의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특히 일본의 사례가 결정적이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받아냈던 것이다.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됩니까? 라는 한국 대표의 직설적인 질문에 브루너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일본과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한국 대표는 물러서지 않았다. 무엇이 다르죠? 기술 수준? 안전성? 이어지는 질문에 브루너는 끝내 답하지 못했다. 실상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성공, 체코와 폴란드의 선택.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그 답을 협상장의 공기 속에서 읽을 수 있었다. 미국은, 그리고 일본도 너무나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한국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그들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는 한국이 불편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모든 흐름이 달라졌다. 한국이 단순히 달라고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와 거의 동시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이 아마존,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손을 잡고 70조 원 규모의 소형 모듈 원전 SMR 사업에 협력한다는 발표였다. 아마존이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기술. 미국의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산업이 요구하는 엄청난 전력을 한국 SMR로 해결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였다. 미국의 대표적 기업이 먼저 인정했다. 그 순간 협상장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미국 대표단조차 이제야 한국이 단순히 돈만 내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브루너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지만 국방부 쪽에서는 한국이 강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실용적 목소리들이 나왔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독립적이어야 한다. 국무부와 국방부, 현실과 구습이 충돌하는 치열한 논쟁이 워싱턴 안에서 펼쳐졌다. 그 한가운데서 한국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미국과 함께 미래 에너지를 개발하고 싶다. 한국 대표의 이 말이야말로 이번 협상의 핵심이었다. 대립이 아니라 미래 협력의 주도권을 향한 제안이었다. 치열한 내부 토론과 갈등 끝에 마침내 미국은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물론 완전한 재처리 권한을 준 것은 아니었지만 제한적 재처리와 차세대 원전 기술 공동 개발은 허용되었다. 그 순간 나는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느꼈다. 방위비 협상장의 작은 균열이 결국 한미 관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혁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나는 협상의 결론을 보며 그 사실을 명확하게 체감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브루너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한미동맹이라 불렸던 관계는 사실상 보호자와 피보호자, 주도와 종속의 관계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서로의 능력과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이 내민 카드, 단순한 협상술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였다. 돈으로만 매겼던 문제를 권리와 책임의 문제로 바꾼 역사적 전환이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는지 나는 직접 그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수원 본사에서 나는 황주호 사장을 만났다. 그는 내게 한국 원전의 현황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다. 거대한 모니터에 한국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체 전력의 30% 이상이 원자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황 사장은 숫자가 바뀌는 화면을 가리켰다. 30, 2%, 30, 5%, 30, 8%. 그러나 그는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다른 화면을 켰다. 바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의 현황이었다. 빨갛게 표시된 수치들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월성 원전 저장고 95% 포화, 고리 92%, 한빛 88%. 황 사장은 무겁게 말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2년 안에 저장 공간이 완전히 찹니다. 그 심각성을 나는 단번에 이해했다. 저장 공간이 없으면 원전을 돌릴 수 없다. 그럼 한국의 전력 공급이 무너지는 건가? 내가 묻자 황 사장은 단호하게 답했다. 찾을 정도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 나아가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제야 나는 한국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재처리 권한을 요구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핵무기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존 문제였다. 미국이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까? 내가 물었다. 황 사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특히 아마존과의 협력이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 그리고 아마존이 함께 소형 모듈 원전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화제가 된 순간을 떠올렸다. 이후 나는 두산에너빌리티 본사에서 박지원 회장을 만났다. 그는 나를 반갑게 맞으며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이번 아마존과의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박 회장은 X700이라는 이름의 소형 모듈 원전 설계도를 펼쳐보였다. 이 한 모듈이 80MW를 생산하고
4개를 합치면 320mW입니다. 그는 기존의 대형 원전과 달리 SMR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혁신성에 나는 솔직히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건설 기간은 대폭 줄고 안전성은 훨씬 높아진다고 했다. 우리는 트리소 연료를 씁니다. 박 회장은 작은 구슬 하나를 꺼내 보였다. 세라믹과 탄소로 3중 코팅된 이 연료는 고온에서도 방사능이 전혀 새어나오지 않는다. 이 기술이 바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제대로 상용화한 나라는 극히 드물다. 나는 박지원 회장에게 직접 물었다. 아마존이 왜 한국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단호하고도 자신감 있게 답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최고니까요. 미국도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용화 속도에서 한국이 이미 한 발 앞서 나가 있었다. 실제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도 SMR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성공은 중동 전체에 한국 기술의 신뢰도를 심어줬다. 그 무렵 나는 아마존 부사장 쉐넌 켈로그와의 화상회의에 동석할 기회를 가졌다. 켈로그는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데이비드 박사님, 우리의 선택은 오직 현실적인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AI와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성장으로 지금 엄청난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력망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해법이 필요했죠. 켈로그는 한국의 소형 모듈 원전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강조했다. 아마존은 2030년대 후반까지 무려 OGW의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었고 SMR로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다른 나라는 선택지에 없었나요? 켈로그의 대답은 분명했다. 기술력, 건설 속도, 안전성 모두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프랑스는 너무 느리고 러시아는 신뢰할 수 없으며 중국은 기술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한국의 해법이었죠. 이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분위기는 일시에 바뀌었다. 국무부조차도 더 이상 반대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 미국의 대기업이 먼저 한국 기술을 선택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건 그 투자 규모였다. 70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약 500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 원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였다. 이제 누가 더 이상 한국 기술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박지원 회장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바로 이번 협력이 한국의 에너지 주권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점이었다. 황주호 사장은 소형 모듈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기존 원전과 달리 SMR은 수요에 따라 모듈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 유연성을 갖췄다. 전력이 필요하면 모듈을 더 설치하고 수요가 줄면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유연성은 앞으로의 전력 시스템에 필수적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예측이 매우 어렵다.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존이 결국 한국을 선택했다는 설명이었다. 박지원 회장은 안전성과 유연성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건 한국 SMR뿐이라고 자신했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이 핵무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에너지 안보와 주권임을 명확히 증명해 주었다. 미국도 점차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황주호 사장은 이제 미국도 한국 원전 기술이 자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고 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기존 대형 원전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다. SMR은 저렴하고 빠르게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켈로그 부사장은 마지막으로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도 이득입니다. 기술 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새로운 시장도 함께 열 수 있으니까요. 라고 강조했다. 이런 현실적인 이익이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었다. 이제는 한국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협력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시기 한국 내부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원전을 계속 사용하려면 재처리가 필수적이었다. 환경단체들조차 이제는 재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저장 공간 부족으로 원전을 멈추게 되면 석탄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오히려 재처리가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었다. 사용 후 핵연료의 부피를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런 국내 여론의 변화 역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크게 뒷받침했다.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었으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었다. 박지원 회장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배우는 시대입니다. 아마존과의 협력이야말로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한국의 기술을 선택했다는 사실, 이보다 더 명확한 인정이 어디 있을까? 채널 켈로그 역시 비슷한 예측을 내놨다. 앞으로도 이런 협력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이 격화될수록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결국 한국의 소형 모듈 원전이 그 해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깨달았다.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는 결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니었다는 것. 탄탄한 기술력과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장 수요가 뒷받침하는 진짜 현실에 필요해서 출발한 요청이었다. 그리고 이 현실을 가장 먼저 인정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대기업들이었다. 정치는 결국 시장의 논리를 따라가는 셈이었다. 이쯤에서 내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일본은 어떻게 일찌감치 포괄적 재처리 권한을 얻을 수 있었던 걸까? 나는 워싱턴의 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아 1988년 한미 원자력 협력 관련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일본은 이미 그때 미국으로부터 포괄적인 재처리 권한을 승인받았던 것이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대우였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나는 그 시기 협상에 참여했던 여러 전직 미국 관료들을 만났다. 한 전직 국무부 관료는 일본은 이미 기술적으로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해명은 현실과 달랐다. 기술력으로 따지면 지금의 한국이 당시 일본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이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다른 전직 관료는 조용히 털어놨다. 일본은 미국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명확해졌다. 기술력이나 안전성이 아니라 통제 가능성이 기준이었던 것이다. 나는 도쿄로 건너가 외무성 관료 다나카 케니치를 만났다. 그는 내게 한국의 재처리는 동북아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되물었다. 무엇이 그렇게 다르죠? 다나카는 일본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국은 아직 하며 말끝을 흐렸다. 그의 속셈은 분명했다. 한국을 여전히 후진국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은 성공적인가요? 다나카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실 로카쇼무라는 일본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1997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었다. 기술 결함, 안전성 문제, 천문학적 비용 초과. 이미 투입된 예산만 13조 엔을 넘어섰다. 다나카는 로카쇼무라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라며 변명했지만 나는 다시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본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도 같은 권한을 얻지 못했다. 나는 다나카에게 물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이로 프로세싱은 기존의 습식 재처리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차세대 재처리 방식이다. 다나카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일본의 기술이 더 검증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수십 년 동안 문제투성이로 제대로 가동하지도 못한 기술이 더 검증되었다니 이런 논리가 바로 일본의 이중 잣대다. 나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와 더 많은 자료를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1970년대 이래로 일본은 조직적으로 한국의 핵기술 개발을 견제해왔던 것이다.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진전시킬 때마다 일본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로비를 벌였다. 한국이 너무 독립적으로 성장하면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깨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이 시장에서 일본을 추월할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수주로 일본을 제치고 중동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다. 일본이 오랫동안 노리던 프로젝트를 한국이 차지한 셈이었다. 이로써 일본은 더 이상 원전 수출에서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게 되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일본은 더욱 필사적으로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죠. 나는 다시 다나카와 마주 앉아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일본이 한국의 재처리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경쟁 때문 아닌가요? 다나카는 단호하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나는 계속 압박했다. 그럼 왜 일본은 30년 가까이 로카쇼무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설을 갖고도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다나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로카쇼무라는 일본 원자력 정책의 최대 실패작이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얻은 성과는 제로에 가까웠다. 반면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는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미국의 한 원자력 전문가도 한국 기술이 이미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그 복잡함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일본의 집요한 로비였다. 일본은 워싱턴에서 조직적으로 한국의 재처리 권한 확대를 막으려 했고,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얻으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퍼뜨렸다. 하지만 그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일본 역시 같은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나카에게 따져 물었다.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한국은 만든다는 겁니까? 그건 인종차별 아닌가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일본 관료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이중잣대일 뿐이었다. 일본에는 허용되고 한국에는 금지되는 이 불공정함. 더 가관인 것은 일본의 현실이었다. 로카쇼무라는 계속 문제만 일으켰다. 방사능 누출 사고, 기술적 결함, 반복되는 운영 중단.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나라가 한국의 기술을 걱정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될까? 한미국 전직 관료는 내게 솔직히 털어놨다. 진짜 걱정은 한국이 원전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었다. 건설 속도, 안전성, 경제성 어느 것 하나 일본에 뒤지지 않았다. 최근 체코 원전 입찰에서도 한국이 확실히 앞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일본은 이미 시장에서 밀려난 상태였다. 그러니 더욱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로 못 이기니 정치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아마존이 한국 기술을 선택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 기업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이제 미국 정부도 더는 거부할 명분이 없다. 워싱턴의 한 정책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시장의 논리와 기술의 우위, 둘 다 한국의 편이죠. 다나카와의 마지막 만남은 도쿄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뤄졌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한국의 재처리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엔 체념과 동시에 질투,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곧장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나카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한국이 너무 강해졌으니까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죠. 그 한마디가 일본이 한국을 바라봤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한 수 아래로 여겼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뛰어넘는 원자력 강국이 된 것이다. 이제는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불평등도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말했다. 다나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모든 답을 읽을 수 있었다. 일본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한국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 불평등의 본질은 기술력이나 안전성 때문이 아니었다. 그 밑바탕엔 정치적 편견과 시장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국이 진짜 강자임을 말이다. 일본의 집요한 견제와 미국의 불신 속에서도 한국은 묵묵히 실력을 쌓아가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나는 직접 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로 향했다.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원전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겁니까? 나는 감탄하며 물었다. 안내를 맡은 한국전력 직원은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답했다. 네, 100% 한국 기술입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수출한 첫 대형 원전 프로젝트였다. 총 4기 중 2호기는 이미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가동을 앞두고 있었다. 건설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나요? 내가 묻자 현장 책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난관을 극복했고 예정보다 빨리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완성했습니다.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하게 완성된 한국 원전,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경쟁력이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도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프랑스나 미국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건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현지 원자력공사 관계자가 내게 그렇게 말했다. 바라카 원전의 성공은 단순한 건설을 넘어 전 세계에 한국의 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다. 체코와 폴란드가 연이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나는 즉시 유럽으로 건너갔다. 프라하에서 만난 체코 정부 관계자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체코는 노후 원전을 대체할 새로운 원전이 꼭 필요합니다. 체코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했지만 기존 원전은 대부분 소련 시절에 지어진 구형이었다. 안전성 문제로 교체가 시급했다. 여러 국가의 제안을 검토했지만 기술력과 경제성, 건설 속도 모두에서 한국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경쟁은 치열했다. 프랑스와 미국 역시 적극적으로 로비에 나섰다. 유럽 내에서 프랑스가 동원한 압력도 상당했다. 프랑스는 아시아 기술은 유럽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며 한국을 견제했다. 하지만 바라카 원전의 성공 사례가 모든 의구심을 날려버렸다. 실적이 모든 말보다 강력하죠. 체코 정부 관계자의 평가였다. 폴란드에선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원전뿐 아니라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을 대대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바르샤바에서 만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 군사력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했다. 계약 규모만 140억 달러를 넘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라는 내 질문에 폴란드 측은 단호하게 답했다. 성능과 가격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보다 훨씬 우수하면서도 저렴합니다. 특히 K2 전차는 폴란드군의 게임 체인저로 통했다. 최첨단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춘 K2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았고 러시아의 T-90 전차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이 폴란드 측의 평가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직접 목격한 폴란드는 실제 전장에서 사용된 한국산 무기들이 탁월한 성능을 보여준 것에 큰 신뢰를 갖게 됐다. K9 자주포 역시 러시아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이제 나토에서도 한국 무기를 표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이 서방 군사기술의 새로운 리더가 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런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미국 내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다.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독일과 프랑스를 추월했다는 소식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연간 140억 달러, 이제 세계 4위권에 진입한 셈이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이제 군사기술에서도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때다. 물론 기존의 유럽 방산업체들은 강하게 저항했다. 한국 무기는 나토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항변, 유럽의 보안 규정과 다르다는 불만이 독일 쪽에서 거세게 제기됐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었고 나토 회원국이 직접 선택한 무기가 나토 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폴란드 측은 실제로 한국 무기들은 나토 표준을 충족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뛰어나다고 반박했다. K2 전차의 화력과 방호력은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보다 앞서 있었고 K9 자주포의 사거리와 명중률은 프랑스 시저보다 우수했다. 독일의 한 군사 전문가는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고 시인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불편한 것뿐이라는 솔직한 평가도 덧붙였다. 유럽은 자신들만의 방산 생태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이미 시장은 한국을 선택했다. 성능과 가격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유럽 국가가 한국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폴란드 관계자가 내게 예측했다. 루마니아와 노르웨이도 한국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렇게 누적된 성과 덕분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첨단 기술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아마존의 소형 모듈 원전 채택도 이런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세계가 먼저 한국 기술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채널 켈로그 아마존 부사장은 이제 미국 기업들도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소형 모듈 원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미국의 에너지 전문가들 또한 한국이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의 리더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한국의 기술력뿐 아니라 그 기술을 믿게 만든 신뢰성이 있었다. 바라카 원전이 그 상징이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말한 대로 실행하는 나라라는 아랍에미리트 측의 평가는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높였다. 체코 정부 관계자는 이제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다. 기술과 신뢰성 모두 세계 정상급이라며 단언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 역시 한국은 새로운 강대국이다. 이미 군사기술에선 독일, 프랑스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이런 국제적 인정은 한국의 재처리 권한 협상에도 힘을 더해주었다.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를 왜 차별하나? 는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선이 강해졌고 미국도 이제 더는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었다. 동맹국들이 스스로 먼저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을 견제할 명분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워싱턴의 한 관계자가 내게 말했다. 오히려 이제는 협력해야 할 파트너가 됐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노린 전략이었다. 정치적 압력이나 로비가 아니라 실력과 시장의 힘으로 인정받는 것. 시장이 먼저 변화를 만들고 정치는 그 뒤를 따라오는 것. 그리고 이 전략은 지금 완벽히 현실이 되고 있었다. 세계가 먼저 한국을 선택했고 이제 정치권도 그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극대화되는 순간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한국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서울로 향했다.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정말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까? 나는 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수중에서 발사되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다. SLBM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극소수의 군사 강대국만이 보유한 기술이다. 이제 한국이 그 반열에 올랐다.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다시 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완벽한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설령적이 먼저 공격해도 반드시 보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SLBM의 핵심은 그 은밀성에 있었다.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 언제든 반격할 수 있으니 탐지와 요격이 극히 어렵다.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반드시 응징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 말의 무게를 나는 실감했다.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에 준하는 억제력을 갖춘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건 또 있었다. 현무라는 신형 미사일의 존재였다. 현무는 어떤 무기입니까? 내가 묻자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세계 최강의 재래식 벙커버스터입니다. 지하 깊은 곳까지 관통해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탄두 무게만 8톤이 넘어요. 북한의 방대한 지하 벙커들도 현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였다. 이러한 소식이 국제사회에 전해지자 특히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연구원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국이 과도한 무력을 갖추는 건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반문했다. 중국도 유사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연구원은 중국은 큰 나라라 강한 무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말했다. 이 논리는 중국 특유의 패권주의였다. 자신들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는 태도. 한국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면 왜 안 됩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내가 재차 묻자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도 방관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 증강만 문제 삼는 건 이중잣대였다. 나는 다시 지적했다. 한국의 무기는 모두 재래식입니다. 국제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전략의 핵심이었다. 국제규범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SLBM 현무는 핵 없는 핵 억제력이라 불릴 수 있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었다. 한국의 전략은 매우 영리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갖췄죠. SLBM과 현무의 조합은 완벽합니다. 북한이 어디를 공격하더라도 반드시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셈이죠. 한 국방부 관계자도 말했다. 이제 북한도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겁니다. 한국의 억제력이 확실해졌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이 너무 강해지는 것 아닌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미국에게 유리했다. 한국이 스스로 북한을 막아주니 우리의 부담도 줄어드는 셈이죠.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논란과 논쟁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 개발은 계속됐다.
소형 모듈 원전과 트리소 연료 같은 첨단 기술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전문가가 내게 말했다. 소형 모듈 원전도 일종의 안보 전략입니다. 에너지 독립이 곧 안보 독립이니까요. 이 한마디가 모든 핵심을 담고 있었다. 에너지를 타국에 의존하면 진정한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처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기술까지 세계를 선도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에서 사용하는 트리소 연료는 기존 원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트리소 연료는 어떤 고온에서도 결코 녹지 않는 특성을 지녔다.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대형 사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런 절대적인 안전성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젠 한국의 원전 기술이 곧 세계 표준이 되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다. 아마존 부사장 쉐넌 켈로그의 평가였다. 중국도 이런 한국의 도약을 견제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한국의 모든 기술이 국제 규범에 정확히 부합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문제 삼을 근거가 없었다. 국제법 전문가도 인정했다. 한국은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SLBM도 현무미사일도 오직 재래식 탄두만을 사용한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워싱턴의 한 정책 전문가는 감탄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이런 변화에 북한도 당황했다. 북한 선전 매체가 남조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연일 비난을 쏟아냈지만 그 속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제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안다. 국정원 관계자는 내게 실질적 억제력이 확실히 효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갖춘 한국의 핵없는 핵 전략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이제 누구도 더 이상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 없었다. 중국, 북한은 물론이고 일부 미국 관료조차 그랬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구나. 나는 그 순간 한국이 더는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강국이 됐음을 실감했다. 그리고 그 힘은 핵무기가 아닌 기술과 전략에서 나왔다. SLBM, 현무,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만의 독특한 억제력을 완성했다. 이제 한국을 핵보유국처럼 대우해야 합니다. 한 국제정치학자는 그렇게 말했다. 실질적 억제력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목표는 바로 이거였다. 핵무기 없이도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 그리고 그 목표는 이미 완벽하게 달성됐다. 중국의 류조차 이젠 공개적으로 한국을 인정했다. 한국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강해졌군요. 이제 우리도 한국을 동등한 상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UA 연구원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줬다. 핵무기 없이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강국. 그것이 바로 한국의 기적이었다.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이 입증되자 예상 못한 현상도 나타났다. 동맹국들이 오히려 더 견제에 나선 것이다.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걸 나는 피부로 느꼈다. 한국이 커질수록 불편해하는 이들이 생긴 것이다. 국무부 회의실에서 다시 만난 리처드 브루너는 한국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되물었다. 한국은 동맹국 아닌가요? 브루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동맹국이라도 무조건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독립적으로 움직일수록 우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워지니까요. 그때 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한국의 능력이 아니라 미국이 통제력을 잃는 게 두려웠던 것이다. 국방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물었다. 브루너는 못마땅한 듯 말했다. 국방부는 현실만 봅니다. 국무부와 국방부의 인식차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국방부는 오히려 한국의 강해짐을 환영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니 국방부는 한국의 강화를 환영했지만 국무부는 달랐다. 외교적 통제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한국이 더 이상 우리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왔는데 이제 그게 힘들어졌어요. 브루너가 그렇게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런 미국의 속내는 결국 한국 정부에도 전달됐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크게 실망했다. 동맹이란 이런 것입니까? 한 외교부 관료는 씁쓸하게 말했다. 우리를 파트너가 아닌 종속국처럼 본다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훨씬 더 노골적인 견제는 일본과 중국에서 쏟아졌다. 일본의 다나카 케니치가 워싱턴을 찾아와 미국 관료들에게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막아야 한다고 로비했다. 동북아의 균형이 깨진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일본이 자신들의 우위가 사라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직접 물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게 문제입니까? 다나카는 잠시 머뭇거리며 그런 건 아니고 지역 안정 차원에서 라고 답했지만 속마음은 뻔히 읽혔다.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보다 강해지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중국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다. 베이징에서 만난 UA 연구원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지역 평화를 위협한다. 작은 나라가 분수를 모른다고 공개 비난했다. 이런 발언에 한국 사회는 들끓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우리가 누구에게 무시당할 이유가 있나? 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오히려 외부 압박이 커질수록 젊은 세대 중심으로 자주와 자존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제 제대로 된 나라가 되자.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 20 내지 30대의 70% 이상이 자주국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30%는 핵무기 개발도 필요하다는 극단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런 변화에 워싱턴도 놀랐다. 한국 국민들이 반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며 브루너가 걱정했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었다. 미국을 못 믿으면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죠. 한 대학생의 말처럼 이제 진짜 동맹이란 무엇인가를 한국 사회 전체가 성찰하고 있었다. 동맹이란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 일방적 복종은 예속일 뿐. 한국 정치인들도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내에서도 반성이 일었다. 우리가 접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했어야 했는데 국방부 관료는 이렇게 인정했다. 그러나 브루너는 여전히 영향력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 우리 힘은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 쪽은 영향력은 압박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에서 나온다고 맞섰다. 워싱턴 내부에서도 국무부는 통제를 원했고 국방부는 협력을 강조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갔다.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불평등한 동맹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정부의 공식 메시지는 분명했다. 동등한 동맹은 원하지만 종속은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의 로비는 집요했다. 다나카는 워싱턴의 싱크탱크를 돌며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철저히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고 일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왜 한국의 자위권만 문제 삼느냐?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중국 역시 국제회의마다 한국이 동북아 질서를 흔든다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태도는 한국 사회의 반중 감정만 키웠다. 중국이 왜 우리를 견제하는지 이제 알겠다. 우리가 강해지는 게 두려운 거다. 시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정부의 태도도 한층 당당해졌다. 우리는 어떤 나라의 압력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자 국민들의 지지율은 오히려 더 올랐다. 강한 리더십, 그리고 자주 국방이라는 원칙을 확실히 보여준 덕분이었다. 거리의 시민들도 드디어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대통령을 만났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미국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젊은 정책 전문가들이 한국을 압박하는 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 21세기의 동맹은 반드시 대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브루너와 같은 전통 관료들은 한국이 우리 손아귀를 벗어나면 위험하다며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 동맹을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이 시선 자체가 이제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국방부 쪽에선 통제보다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이 강해질수록 우리에게도 유익하다며 반박했다. 실제로 그랬다.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지자 중국 견제에도 힘이 실렸고 북한 문제 역시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다루게 되어 미국의 부담도 줄었다. 이 변화는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한 전략가는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견제는 멈추지 않았다. 일본의 다나카는 국무부를 찾아 한국의 독립적 재처리 권한은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국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 역시 한국이 강해지면 중국의 위협이 된다며 대놓고 견제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압박은 오히려 한국 사회를 더욱 단결시키는 계기가 됐다. 외부 압력에 굴복하면 안 된다. 국민들은 입을 모았고 자주 국방에 대한 지지도는 80%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구한테도 눈치 안 보는 나라가 되고 싶다. 시민들의 바람은 점점 커져갔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하나의 역설을 깨달았다. 외부의 압박이 세질수록 한국의 독립 의지는 더 강해진다는 것, 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것.
한 한국 전문가는 한국인은 원래 압박받으면 더 강해지는 민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브루너 같은 일부는 여전히 왜 우리 말을 안 듣지? 라는 의문에 갇혀 있었다. 답은 단순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진짜 대등한 동맹국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동맹은 존중과 신뢰에서 출발한다. 일방적 복종을 강요하는 건 더 이상 동맹이 아니었다. 결국 그동안 감춰져 있던 동맹의 본질이 드러난 셈이다. 겉으론 파트너십이었지만 실제로는 통제의 논리가 숨어 있었던 것. 그러나 한국은 이제 그런 관계를 과감히 거부했다. 오히려 압박이 강해질수록 더 단단하게 성장했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원자력기구 회의에 참석했다. 놀랍게도 이번 회의의 공동 주최국은 바로 한국이었다. 나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다. 원래 이런 회의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기존 강국들이 주도하던 무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공동의제 제안국이 된 것이다. 나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말했다. 이제 한국도 세계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됐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동안 우리는 남이 만든 규칙만 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분명히 달라진 한국의 위상이 느껴졌다. 황주호 사장은 당당히 단상에 올라 차세대 원전 기술의 미래,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전력 시스템을 제시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그의 발표를 들었다. 한국이 제안한 안건들은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다. 트리소 연료를 적용한 소형 모듈 원전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황주호 사장은 기존 원전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발표를 이어갔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각국 대표들로부터 질문이 쏟아졌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됐습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다. 황주호 사장은 아마존과 협력으로 이미 실증 단계에 들어갔고 2030년까지 상용화가 목표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답했다. 회의장에 놀라움과 환호가 번졌다. 세계 최초로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에 한국이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이었다. 정말 놀랍군요. 미국 대표도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두에 있네요. 나는 그 순간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어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도 연단에 올랐다. 그는 소형 모듈 원전의 진정한 핵심은 모듈화와 표준화라며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품질 관리도 쉬워집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원전은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시작해야 했으나 소형 모듈 원전은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신속하게 완성할 수 있었다. 영국 대표는 이렇게 하면 건설 비용과 기간이 가장 큰 장벽이었는데 한국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겠군요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 대표 다나카 케니치는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죠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지원 회장은 트리소 연료는 이미 수십 년간 연구된 기술이고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라고 차분히 답했다. 다나카는 그래도 상용화는 처음이니까 일본의 로카쇼무라도 수십 년째 문제를 안고 있는데 라며 계속 문제를 삼았다.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다. 일본이 오히려 자국의 문제점을 드러낸 셈이었다. 박지원 회장은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기존 습식 재처리보다 훨씬 안전합니다라며 한국의 차세대 재처리 기술까지 소개했다. 독일 대표가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해 더 설명해달라고 하자 이 기술은 고온에서 전기분해를 이용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아 핵 확산 위험이 낮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대표는 정말 혁신적이네요. 우리도 이 기술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라며 감탄했다. 이날 회의는 점차 한국이 주도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소형 모듈 원전과 파이로 프로세싱, 이 두 가지가 세계 차세대 원전 기술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다. 캐나다 대표는 이제 한국이 기술 표준을 만드는 국가군요라고 평가했다. 이때 채널 켈로그 아마존 부사장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그는 아마존이 한국 기술을 택한 이유는 바로 안정성과 확장성입니다. 우리의 전력 수요는 언제든 급증할 수 있는데 소형 모듈 원전은 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모듈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이 유연성이야말로 미래 전력 시스템의 본질이죠라고 강조했다. 켈로그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말이 회의장에 던진 충격은 엄청났다. 미국의 대표 IT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랐다.
시장이 이미 답을 준 것 같군요. 노르웨이 대표가 말했다. 반면 중국 대표 류웨이는 내내 불편한 표정이었다. 중국도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 나섰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 내가 중국의 상용화 일정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자 류웨이는 아직 연구 단계입니다 라고 어색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이었다. 회의 마지막 날 정말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다. 한국이 제안한 소형 모듈 원전 안전 표준이 국제 공식 표준 후보로 채택된 것이다. 한국의 제안을 국제 표준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이 엄숙하게 발표했다. 트리소 연료와 파이로 프로세싱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그야말로 역사적 장면이었다. 한국이 만든 기술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 여러 나라 대표들이 일제히 한국 대표단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군요. 회의장에는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그러나 다나카 일본 대표는 끝까지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독일 대표가 맞받았다. 30년 넘게 검토만 하신 일본보단 낫죠. 회의장엔 웃음이 퍼졌다. 일본의 로카쇼무라를 은근히 꼬집는 말이었다. 다나카는 더는 반박하지 못했다. 나는 황주호 사장에게 다가가 이제 한국이 진짜로 게임의 룰을 만드는군요. 오랫동안 남이 만든 규칙만 따르던 시절이 끝난 겁니까? 라고 말했다. 황주호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이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입장이죠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회의가 끝나고 각국 대표들은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우리나라에도 소형 모듈 원전을 지어주실 수 있나요? 체코 대표가 부탁했고 폴란드 대표도 한국과 꼭 협력하고 싶다고 합류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가 태동하고 있었다. 박지원 회장은 국제 컨소시엄을 만들어 각국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 프랑스나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체 이 제안에 많은 나라들이 박수로 호응했다. 체코 대표는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도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며 기뻐했고 미국 대표 역시 이제 우리도 한국과 진정한 협력을 해야겠다고 인정했다. 무엇보다 채널 켈로그의 참여가 결정적이었다. 미국의 대표 기업이 한국을 먼저 선택하면서 전 세계의 신호가 됐던 것이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정치가 따라온다.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국의 전략은 시장과 기술로 흐름을 만들고 그 힘이 세계의 정치까지 바꾸는 방식이었다. 이제 한국은 규칙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 남의 의제를 듣던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의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할 겁니다. 원자력뿐 아니라 다른 첨단 분야에서도요. 황주호 사장의 확신에 나 역시 동의했다. 한국의 변화는 결코 원자력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기술과 시장이 만나는 새로운 리더십, 바로 21세기형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 이제는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다. 나는 그 시작점 방위비 협상장으로 기억을 되돌렸다. 방위비는 더 낼 수 있습니다. 대신 해결료 재처리 권한을 주세요. 아주 작은 요구 하나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 그 뒤로 몇 달 나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바라카 원전의 성공, 폴란드 방산 계약서, 아마존과의 소형 모듈 원전 협약서 모든 것이 한국의 변화를 보여줬다. 바로 그때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 요청이 왔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열며 이렇게 선언했다.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할 때입니다. 그동안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회의장엔 리처드 브루너와 국방부 인사들도 모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한국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그 말이 미국의 변화된 현실을 잘 보여줬다. 오히려 더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영향력은 어떻게 됩니까? 브루너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안보보좌관은 영향력은 강요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뢰와 협력에서 나옵니다라고 분명하게 답했다.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그동안 한미 관계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한 전략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없으면 동아시아 전략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중국 견제도 북한 문제도 한국이 빠지면 해결할 수 없어요라고 현실을 인정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물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죠.
며칠 후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미국과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동맹을 맺는다. 한국의 해결료 재처리 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차세대 원전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방위비 협상장에서 시작된 작은 요구 하나가 동맹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한국도 즉각 화답했다. 한국은 책임감 있는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성명은 당당했다. 일본과 중국은 발끈했다. 다나카 케니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결정이 지역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미 달라졌다. 체코 총리는 한국은 이미 기술력과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공식 지지를 표명했고, 폴란드 역시 한국 편에 섰다. 아마존의 쉐넌 켈로그도 한국 기술이 미래 에너지의 표준이 될 것이라며 확고한 신뢰를 드러냈다. 중국의 류웨이는 처음부터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 했다며 격분했지만 이미 이런 비난은 힘을 잃고 있었다. 이제는 실력으로 국제적 신뢰를 쌓은 한국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담담합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그 차분함이 바로 진짜 변화의 상징이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당당한 한국.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 현장의 분위기를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 한수원의 황주호 사장, 두산에너빌리티의 박지원 회장 모두 자부심에 차 있었다. 이제 우리도 세계 원자력 정책을 주도합니다. 국제 컨소시엄도 본격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더 이상 보호만 받던 한국이 아니었다. 스스로 책임지고 때로는 다른 나라까지 이끄는 도와주는 나라가 된 것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국민들의 변화였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이 된 것 같다. 이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는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에 산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런 자신감이 정부 정책에도 힘을 실어주고 더 당당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가능케 했다. 나는 이 거대한 변화를 곱씹으며 깨달았다. 한국이 이룬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의식의 진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방위비 협상장에서 돈 대신 권리를 요구한 그 한마디에서 모든 변화가 출발했다. 그 작은 균열이 결국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든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수동적으로 남의 규칙만 따랐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세계의 규칙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시대다. 나는 이 흐름을 한강의 기적에서 전략의 기적이라 명명했다. 1960년대 경제 성장의 신화 이후 이제는 전략적 사고의 기적까지 써내려가는 셈이었다. 물론 앞으로도 일본과 중국의 견제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물줄기는 바뀌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다. 앞으로 10년 뒤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황주호 사장에게 물었다. 한국은 아시아의 리더가 되어 있을 겁니다. 황주호 사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원자력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후엔 모든 첨단 기술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리더가 될 겁니다. 나는 그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 수개월의 여정을 담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결론에 나는 이렇게 썼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책임을 지고 다른 나라를 이끄는, 도와주는 국가가 되었다. 한강의 기적 이후 또 한 번 전략의 기적이 이뤄진 셈이다. 방위비 협상장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마침내 동맹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돈으로만 해결하던 문제를 권리와 책임의 문제로 바꾼 한국의 전략적 사고가 빛을 발한 결과였다. 나는 보고서를 마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녁 노을이 물든 워싱턴의 풍경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서울의 모습이 먼저 그려졌다. 이제 한국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이 됐다는 실감이 들었다.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의식과 전략, 새로운 리더십으로 완성된 선진국. 20년 넘게 한미 관계를 지켜본 나로선 참으로 감동적인 변화였다. 한때는 미국의 말을 고스란히 따라만 가던 나라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국가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전 세계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동맹의 모습이었다.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 통제가 아닌 협력, 종속이 아닌 진짜 파트너십. 한국이 보여준 이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만이 아니었다. 작은 나라라도 당당하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실력과 전략이 있다면 누구든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방위비 협상장에서 나온 작은 한마디가 결국 21세기 동맹의 기적을 이뤄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새로운 미래였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폭탄 같은 발언에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칙을 굽히지 않는 대한민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언론 앞에서 터져나온 푸틴의 한마디에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 NHK, 유럽 주요 방송들은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연일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이 북한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 푸틴은 한국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과 러시아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바실리 F입니다. 저는 러시아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 28년 동안 근무하며 한국과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해 온 사람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의 감사를 표하던 그날, 저는 크렘린 회의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지켜본 유일한 한국 관련 전문가였죠. 2024년 6월 18일 오후 3시,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크렘린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급히 만나고 싶어 하신다. 지금 바로 오라.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거세게 뛰었습니다. 28년 공직 생활 동안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른다는 것은 큰일이 벌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혹시 한국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북한 방문과 연관된 복잡한 상황이 생긴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동료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알렉세이, 크렘린에서 연락 왔다던데 혹시 한국 관련해서 무슨 일이 터진 건 아니죠? 저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크렘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1998년 러시아 경제 위기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함께 걸어온 모든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시작들이 오늘의 이 역사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줄은요. 모스크바의 교통체증 속에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건 아닐까? 아니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무기 지원을 결정한 건 아닐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말이죠. 크렘린 정문을 지나 보안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경비원들조차 평소보다 더 엄격해 보였고 모두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 집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잠시 기다리라고 했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서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푸틴 대통령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바실리 F, 오랜만이군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대통령의 첫 마디는 예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온화한 말투 속에 어떤 깊은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대통령은 저를 소파로 이끌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관련된 사안이죠. 그 전에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5년간 한국을 지켜본 전문가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진 대통령의 질문은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시오. 한국은 정말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단지 그런 척을 하는 걸까요? 모든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떠났는데 오직 한국만은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신중함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행동일까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대답 하나로 두 나라의 미래가 갈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대한 자리에서 제가 앉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25년 동안 한국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이익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왜 그렇게 확신하는가? 다른 나라들과 한국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25년간의 모든 경험을 털어놓을 때라는 것을. 1998년 러시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모든 나라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저는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했습니다. 1998년 경제위기 때 끝까지 남아준 삼성과 현대, 2000년대 초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초코파이와 라면의 따뜻한 정,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 당시 단 하루 만에 도움을 제안한 신속함,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피한 신중함.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진심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지켜본 한국의 진심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전 세계가 그 역사적인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실리 FF, 당신이 25년간 한국을 연구한 덕분에 오늘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알아보는 것도 능력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 계속 힘써 주시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한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이런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1998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절망의 순간을 떠올려보자. 1998년 8월 17일, 제 삶에서 가장 어두운 하루였습니다. 그날은 러시아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바로 그날이었죠. 아침에 출근길에 오를 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점심 무렵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검은 빵과 차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의 풍경은 여느 때와 같았고 사람들 표정도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몇 시간 뒤 벌어질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해 늘 하던 대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당시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가스 도입을 늘리려 했습니다. 모든 일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경 동료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알렉세이, 큰일 났어. 루블이 폭락하고 있고 은행들이 문을 닫는데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루블화 가치가 하루 사이에 크게 떨어졌고 통화의 힘이 거의 반토막 이상 줄어들었죠. 은행 앞에는 긴 줄이 늘었고 ATM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우리 연구소에도 비상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라. 해외 출장은 즉시 금지다. 동료들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월급은 어떻게 되는가? 아이들 학비는 누가 내나?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참혹했습니다. 지하철 역사마다 사람이 넘쳐났고 누구의 얼굴도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라면과 빵이 동났고 주유소 앞엔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마트에서는 사람들이 설탕과 소금, 밀가루를 사들였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다 사라졌어. 은행 예금이 휴지 조각이 됐다더라. 아이들 교육비는 어쩌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7살 된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왜 엄마가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딸의 순수한 물음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 아니야 라고 얼버무렸지만 딸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소의 급여는 석 달, 넉 달, 이어 결국 6달째 멈췄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다른 생업을 찾아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어떤 이는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해외 파트너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 함께하던 협력사들이 하루아침에 모습을 감췄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메일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 혼돈의 시간은 우리 모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러시아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죠.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존슨 부장이 마지막 통화에서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안하다, 알렉세이.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에 투자할 수 없어. 리스크가 너무 크고 본사에서 모든 러시아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했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허탈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죠.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 이런 거구나. 어려울 때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도요타 모스크바 지사는 단 하루 만에 문을 닫았고 소니도 마찬가지였죠. 미쓰비시, 도시바, 파나소닉까지 모든 일본 기업이 서둘러 철수했습니다. 그들에게 러시아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시장일 뿐이었습니다. 위험이 닥치자 주저없이 등을 돌린 겁니다. 유럽 기업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토탈, 영국의 BP까지 모두 철수를 발표했죠. 심지어 일부 회사들은 직원 안전을 이유로 당일 철수를 강행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는 나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출근길마다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짐을 싸서 떠나는 그때 오직 한 나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본사 지시가 늦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삼성 AS 센터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현대자동차 대리점도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LG전자 매장에서는 오히려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었죠. 대우 사무소의 직원들도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주변 러시아 사람들도 궁금해했습니다. 저 한국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다 떠났는데 왜 저들만 남아있지? 손해가 분명한데 왜 계속 있는 걸까? 미친 건 아닐까 싶었죠. 궁금함을 참지 못한 저는 직접 삼성 모스크바 지사를 찾았습니다. 1999년 2월 눈이 펑펑 내리던 추운 날이었죠. 건물 안에는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접수처에서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김정수 부장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고 정중히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태극기와 삼성 로고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모두 떠났는데 왜 아직 계신가요? 손해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사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김 부장님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진짜 동반자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외국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가 이익을 말할 때 그분은 미래를 말했습니다. 모두가 떠날 때 그는 남겠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성실하고 똑똑합니다. 교육 수준도 높고 기술력도 뛰어나요. 이런 위기는 언젠가 지나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믿습니다. 한국도 한때 힘든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받았던 도움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왜 이들은 언제나 다른 선택을 하는 걸까?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옳은 걸까? 김 부장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다른 나라들은 다 떠났는데 그들은 끝까지 남아 우리를 믿었다더라. 아내는 놀라면서도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니 참 고마운 일이네요. 그 답은 몇 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고 그 다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1년 러시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할 무렵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미뤄왔는데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생활이 너무 불안정했거든요. 제 월급도 몇 달씩 밀렸고 아내 역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001년이 되자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며 경제개혁이 시작됐고 유가가 오르면서 제 급여도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아무리 먹어도 토하고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때문이라 했습니다. 흔한 일이라지만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하루에도 10번 넘게 토하던 아내를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았어요. 수입 과일이나 고급 식품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오직 아내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걸 찾는 게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달콤한 게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트를 돌며 온갖 과자를 사왔어요. 러시아 전통 과자부터 서유럽 초콜릿까지. 하지만 냄새만 맡고도 토해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죠. 그런데 우연히 마트에서 한국 제품 코너를 발견했습니다. 초코파이, 도시락, 새우깡 같은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격은 조금 비쌌지만 포장이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초코파이 한 상자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거 한국에서 온 거래. 한번 먹어볼래? 처음엔 관심 없어 보이던 아내가 포장을 뜯고 향을 맡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놀랍게도 아내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건 그 초코파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초코파이를 먹은 후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달콤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그 맛이 입덧으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딱 맞았던 겁니다. 그 후 아내는 매일 초코파이를 2개씩 먹었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또 하나는 저녁에 먹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죠. 우리 아가야, 이거 정말 맛있지? 한국에서 온 특별한 선물이란다. 고마운 마음으로 먹어야 해. 엄마가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단다. 아내는 초코파이 포장지를 버리지 않았어요. 예쁘게 모아서 상자에 담아두었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힘이 되어준 소중한 간식이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작은 희망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준 따뜻한 선물이었죠. 임신 중기에 들어서며 아내의 몸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초코파이는 여전히 매일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입덧 때문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먹는 거였어요. 달콤한 맛이 임신의 스트레스를 달래주었으니까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한국과 연결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식 이름 중에는 마땅한 게 없었죠. 그래서 미하일이라고 짓고 애칭으로 미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덕분에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었죠. 미샤가 조금 자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한국 제품에 특별한 애착을 보였거든요. 초코파이는 물론이고 도시락, 새우깡, 모든 한국 과자를 좋아했어요. 마치 태어나기 전부터 그 맛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미샤가 3살이 되었을 때 일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미샤가 갑자기 한국 코너로 달려가더니 초코파이를 가리키며 엄마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야 알게 됐죠. 미샤에게 초코파이는 엄마의 사랑 그 자체였던 겁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국 제품은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겨울철 시베리아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초코파이를 사가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한 광부 아저씨가 제게 말했어요. 이거 하나면 하루 종일 힘이 납니다. 달콤하고 든든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딱이에요. 추운 곳에서 일할 때 이만한 간식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한국 제품이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가 뭔지요.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어느 날 미샤와 함께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한국 라면 포장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 글씨는 뭐예요? 러시아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데요. 그때 처음으로 한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공부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제품 포장지에 한글을 그대로 남겨둔 것도 그런 자부심의 표현이었어요. 2005년 무렵 미샤가 7살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국제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각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죠. 미샤가 와서 말했어요. 아빠, 나는 한국을 소개하고 싶어요. 초코파이와 라면을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날 미샤는 작은 태극기를 그려 교실 벽에 붙이고 친구들에게 한국 과자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건 한국에서 온 거예요.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준 나라예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도 도움을 줬고 러시아가 힘들 때도 함께해준 고마운 나라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것이 바로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준 나라였습니다.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준 고마운 나라였죠. 미샤의 담임 선생님도 깊이 감동하셨답니다. 한국에 대해 그렇게 진심 어린 말을 하는 아이는 처음 본다고 하시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더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그들에게 우리의 고마움을 직접 전하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작은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급박한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연구소에 출근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모두가 컴퓨터 화면을 주시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날은 특히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LNG 수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러시아 가스프롬과 한국가스공사 간 장기 계약 연장 여부도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순조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갑자기 뛰어와 외쳤습니다. 알렉세이, 큰일 났어요. 일본이 한국과의 경제전쟁을 선포했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겠다고 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이 이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때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멈춘다면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될 수도 있었죠.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그 모든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정말 큰일 났네요.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소재가 없으면 끝이죠. 삼성도 이번엔 손 쓸 방법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한국의 패배를 확신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수출을 제한한 게 아니라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사실상 막은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3년치 수출 허가를 한 번에 받았는데 이제는 90일마다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 한국을 괴롭히는 걸까? 경제를 무기로 삼는 것은 너무 비겁하지 않은가? 1998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끝까지 함께해 준 한국의 의리를 생각하니 더 화가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부서장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국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불화수소 기술이 있잖아요. 부서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문제는 순도야.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는 우리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지. 그래도 포기할 순 없겠지. 그날 오후 부서장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에는 화학공학 전문가들이 모였고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죠. 그러나 경제를 무기화하는 건 국제규범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1998년 우리가 힘들 때 끝까지 남아준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와야 할 차례 아닐까요? 불화수소의 순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딸 미샤에게 말했습니다. 미샤야, 한국이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어. 일본이 부당한 짓을 하고 있단다. 이미 18살이 된 미샤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나라잖아요. 그 말에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8시 부서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알렉세이, 지금 당장 연구소로 와. 정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 한국 관련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대. 그의 목소리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부처의 인사들이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산업부, 외교부, 심지어 크렘에서도 인원이 왔습니다. 이런 고위급 회의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죠. 회의실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팽팽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한국 제재는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닙니다. 세계 공급망을 흔드는 경제적 공격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방적 제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한국을 도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렇게 신속하고 단호하게 움직이는 건 처음 봤거든요. 평소라면 몇 주, 몇 달을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산업부 국장이 나섰습니다. 우리 불화수소 생산 라인을 점검해봤습니다. 순도를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예산을 투입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면 됩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외교부 쪽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양국 관계에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25년간 쌓아온 신뢰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크렘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안을 직접 챙기고 계십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준 진정한 친구였죠. 이번엔 우리가 그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회의는 3시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공급한다. 필요하면 기술 이전도 검토한다.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조건은 없다. 순수한 우정의 표현이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위해 이렇게까지 결단을 내리다니. 그것도 아무런 데가 없이 말입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진짜 우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러시아 정부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안정을 위해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 고순도 불화수소를 포함한 핵심 소재를 언제든 공급할 수 있다. 기술 협력과 투자도 적극 검토하겠다.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즉시 협상에 들어가겠다. 발표가 나간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한국 언론이 반응했습니다. 일본 제재로 위기에 처한 한국을 러시아가 구했다. 푸틴 정부의 이례적인 결정이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러시아의 제안은 놀라울 만큼 파격적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자국 기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완전한 소재 독립을 이루겠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립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려 하는데 왜 거절할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의존이 아니라 자립을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한국을 강하게 만든 원천이었죠. 몇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해냈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의존도를 90%에서 30%로 줄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이뤄낸 겁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하다. 우리의 제안을 거절당한 게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런 나라와 친구가 되고 싶다. 한국의 자립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그 사건 이후로 푸틴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로 보였죠. 그리고 그런 한국이 러시아에 보여준 신뢰는 더욱 특별하고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오전 6시 제 휴대폰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난 이유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본 뉴스는 그 모든 계획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속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국제관계와 협력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연구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TV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샤는 괜찮을까요? 당시 대학생이던 아들은 혹시 징집이라도 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동료들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제재는 얼마나 심해질까? 우리 일자리는 안전할까? 해외 프로젝트는 전부 멈추는 거 아닐까? 불안이 공기처럼 사무실을 뒤덮었습니다. 부서장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모든 해외 출장은 당분간 중단입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전방위 제재가 쏟아졌습니다. SWIFT 금융망에서 배제되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되었으며 기술 수출이 중단되고 러시아 은행의 해외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잇따라 거래를 끊었습니다. 제재 목록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글로벌 기업들의 철수였습니다. 맥도날드가 러시아 내 850개 매장을 모두 폐쇄한다고 발표했죠. 1990년 푸시킨 광장에서 첫 매장이 문을 열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줄을 서서 빅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32년 만에 완전히 떠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 코카콜라, 펩시콜라까지 러시아인들의 일상에 자리했던 브랜드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러시아가 세계와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학생이던 아들 미샤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우리는 혼자가 된 건가요?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 유튜브도 안 되고 인스타그램도 막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어요. 20살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학술지 논문이 거절되고 해외 출장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해외 네트워크가 단숨에 끊겼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동료들과의 연락도 모두 두절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등을 돌릴 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물론 한국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했지만 그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무기 지원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하이마스 로켓포를,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를, 영국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보냈습니다. 폴란드는 T-72 전차를, 체코는 자주포를, 프랑스는 시저 자주포를, 네덜란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지원했죠. 서방 국가들은 모두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은 하되 치명적 무기는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의 원칙은 분쟁 당사국에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는 것이다. 이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미국이 압박해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탄복, 의료용품, 식량 등 비치명적 지원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무기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그 일관된 태도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신중한 접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일회성이 아닌 일관된 정책임을 깨달았죠. 한국은 명확한 경계를 그어두고 있었습니다. 제재에는 동참하되 군사적 충돌은 피하겠다는 입장이었죠. 또 하나의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러시아 외교관들을 내보냈지만 한국은 외교 채널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대화의 통로를 닫지 않은 겁니다. 이런 한국의 섬세한 행보를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푸틴 대통령이었죠. 그는 매일 각국의 대응을 세세히 분석하며 한국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크렘린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관련 보고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한국의 대러, 정책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해달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줄이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25년간의 한러 관계를 검토하고 현 상황을 냉정히 평가했죠. 한국의 제재 참여와 무기 지원 거부가 가진 의미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들의 제재 참여는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이지 러시아에 대한 적의 때문이 아니다. 무기 지원을 거부한 것이 그 증거다.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와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입장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보고서를 읽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다. 그들의 신중함과 원칙을 존중한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런 나라와는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그때부터 크렘린 내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과는 구별해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한국은 특별히 관리해야 할 파트너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죠. 2023년 초 제가 참석한 정책 브리핑에서 인상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25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한 나라다. 어려운 시기에도 떠나지 않았고 지금도 같다. 이런 나라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만큼은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998년 김정수 부장님이 보여준 의리가 25년 뒤 이렇게 결실을 맺은 거죠. 한국의 일관된 원칙과 신중함이 러시아 최고 지도부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미샤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빠, 한국은 정말 현명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균형을 잡고 있어요.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는 거죠.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번 위기를 넘어 더 단단해질 거라고요. 진정한 우정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역사적 선언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저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외교부 의뢰로 러시아 정부 공식 문서에 사용되는 지명 표기를 점검하는 일이었죠.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모든 영토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 민감한 것은 분쟁 지역의 표기였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외교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죠. 크림반도, 조지아, 몰도바 등 러시아와 연관된 지역은 물론 전 세계 각국의 민감한 영토 문제도 세심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담당으로 한국, 일본, 중국 관련 지명을 맡았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표기 방식이었죠. 일본은 여전히 다케시마라 부르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러시아 외교부의 공식 문서에는 명확히 독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담당자 실수라 생각했지만 조사 결과 그것은 의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러시아 외교부는 독도의 명칭을 공식 문서에서 한국식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결정이 단순한 실무 차원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은 고위급 결정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선 중대한 외교적 메시지였죠. 당시 제가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던 안드레이 세르게예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왜 독도를 한국식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까? 일본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가요? 그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존중한다. 독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다. 일본의 주장은 제국주의의 잔재일 뿐이다. 러시아는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더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 역시 일본과 영토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북방 영토, 즉 쿠릴 열도 남부 4개 섬을 둘러싼 논쟁이었죠. 쿠나시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 제도. 일본은 이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지만 러시아는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세르게예프 국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자기 영토 주장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영토 주장은 부정한다. 이것이야말로 이중잣대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논리와 쿠릴 열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논리가 똑같다. 둘 다 제국주의 시대의 억지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죠. 아무리 경제 협력을 추진해도 일본은 항상 미국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독립적인 파트너가 되지 못한 겁니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본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가장 먼저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고 외교관들을 추방했으며 지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 자산 동결을 주도했습니다. 오랜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순간이었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재에 참여했지만 극단적인 행동은 피했고 외교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러시아 정부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외교부 내부에서도 이런 차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죠.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대등하게 보지 않는다.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며 협력조차 거래처럼 조건을 건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쌓으려 한다. 실제로 한국의 균형 외교는 러시아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런 한국이라면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러시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처럼 과거사 문제를 들추지 않았고 영토 반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한국전 당시 소련의 북한 지원 문제도 굳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한국과 러시아는 큰 충돌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근대에도 일본이 중간에 끼어 직접 대립할 기회가 적었죠. 오히려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공통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2023년 말 푸틴 대통령이 연말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진정한 파트너가 누구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상호 존중이 있어야만 지속 가능하다. 한국은 그런 관계를 원하는 나라다. 일본과는 달리 조건을 내걸지 않는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독도 표기 결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토 문제의 지지가 아니라 한국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손잡고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결심의 표현이었어요. 미샤도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느끼고 있었죠.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미샤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일본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판단한 거예요. 독도 문제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죠. 앞으로 더 큰 협력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독도 표기 결정 이후 러시아 정부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일이 잦아졌고 경제 협력도 한층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죠. 러시아는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까지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역사적인 선언이 발표되었어요. 한국에 대한 공개적인 감사의 메시지. 그것은 독도 표기 결정에서 시작된 새로운 관계의 정점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한다는 확실한 신호였죠. 2024년 6월 18일 오후 4시 크렘린 대통령 집무실. 저는 28년 공직 생활 중 가장 긴장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1시간 뒤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대통령은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지만 그 침착함 속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생각을 마침내 정리하신 듯 했습니다. 이미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게 공기의 흐름으로 느껴졌어요. 북한 방문을 앞두고 이런 회의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했죠.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국 전문가인 저를 부른 이유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혹시 북한과 가까워지며 한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왔어요.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대통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바실리에프, 오늘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진심을 세상에 밝힐 때가 왔어요. 25년을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말할 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북한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한국을 멀리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려는 거였죠. 정말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보통 외교는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을 포기하기 마련인데 푸틴 대통령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택하려는 것이었어요. 기자회견장엔 전 세계 언론이 모여 있었습니다. CNN, BBC, NHK, 중국 CCTV는 물론 한국의 KBS, MBC, SBS까지 모두가 북한 방문에 관한 질문만 준비했었죠. 그런데 대통령은 예상과 전혀 다른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한국을 적대시한다는 추측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적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은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제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거센 압박에도 원칙을 지켰어요. 우리는 그런 한국의 독립적이고 당당한 태도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주 국가의 증거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의 감사를 표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25년간 쌓아온 신뢰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며
역사적으로도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도우며 성장해왔죠. 1998년 러시아 경제 위기 때도 한국은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기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이었으니까요. 북한 방문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하다니 전 세계가 놀라움에 휩싸였어요. 일부 기자들은 본사에 긴급히 보고하느라 분주했고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북한과의 관계 강화가 한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합니다. 북한과의 협력은 그 목표를 위한 것이며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의 오랜 파트너이자 친구입니다. 북한과 한국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때 한 한국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한국을 어떤 나라로 보십니까?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칙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타국을 존중할 줄 아는 나라, 강대국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보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나라죠. 이런 국가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자주적이고 당당한 국가로 인정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인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대답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죠. 한국은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우리와는 독립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주적 사고가 오히려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듭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모두 흥분된 분위기였어요. 28년간 한국 전문가로 일하며 이런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순간을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입니다. 회견장을 나서자마자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한국 언론사에서 걸려온 전화들이었어요. 모두 대통령의 발언 의미를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진심입니다. 25년간 한국이 보여준 신뢰와 일관성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앞으로의 양국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북한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관계가 될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미샤에게 말했어요. 미샤야, 오늘 정말 역사적인 장면을 봤다.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서 한국에 감사하다고 했어. 25년 전 엄마가 사온 초코파이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이어진 거야.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미샤는 감동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누구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죠. 러시아도 한국을 배워야 해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외교하는 법을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1998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남아준 한국 기업들, 초코파이로 러시아의 마음을 녹였던 따뜻함, 일본의 제재 때 신속히 손을 내민 우정,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은 신중함.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져 오늘의 순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진짜 외교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 외교를 실천해온 나라였습니다. 25년의 세월 속에서 진심을 증명해온 거죠. 푸틴 대통령의 역사적 발언 이후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봐왔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왜 특별한 나라인지요. 그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의 일관성이었습니다. 1998년 경제 위기 때나 2019년 일본 제재 때나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때나 언제나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상생을 추구하며 극단을 피하는 것. 그 원칙이 결국 세계 최강국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이런 외교 철학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나라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스스로의 독립을 지켜온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한국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익보다 의리를, 계산보다 진심을 중시하는 따뜻한 마음. 초코파이 하나에도 정성을 담고 어려운 친구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결국 한 나라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8년간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나라는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중국이나 인도를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이미 세계 12위권의 선진국이며 기술력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학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았고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를 매혹시키며 외교적으로는 강대국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 정도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강대국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주적이고 당당한 나라, 그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제 아들 미샤는 지금 대학에서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배우고 있는데 졸업 후에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국을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기술도 앞서고 문화도 멋지고 사람들도 훌륭하다고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묻자 미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대화할 줄 아는 나라예요. 작지만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일하고 싶어요. 러시아도 한국처럼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K-팝과 드라마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 자체가 매력적인 겁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70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나라,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나라. 이런 한국의 모습은 러시아 청년들에게 희망이자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제 동료들도 이제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듣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움직임이 궁금한 겁니다. 지금 한국은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특별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같은 기업들은 이제 러시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품질이 뛰어날 뿐 아니라 러시아 시장에 대한 진심이 느껴진다고들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떠나지 않았던 그 의리를 러시아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압박하지 않고 문화와 가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미나리 같은 콘텐츠들이 전 세계인에게 한국에 대한 따뜻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탄하는 부분은 한국의 외교 철학입니다. 누구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자세,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와 함께 상생하려는 태도, 이게 바로 21세기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이 보여준 균형 외교는 여러 나라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북한,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도 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가 결국 신뢰라는 결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특별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선언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25년간 쌓아온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더 큰 협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기술,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되는 것은 다음 세대의 협력입니다. 미샤 같은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며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교류의 다리가 될 거예요.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 자라날 것입니다. 경제 협력 또한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와 자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북극 항로 개척, 시베리아 철도 연결,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잖아요. K-팝, K-드라마, K-게임, 그리고 이제는 K-디플로머시까지 한국만의 방식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증명한 것은 작은 나라라도 세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한국은 해내고 있습니다. 진심과 배려, 그리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미샤에게 자주 말합니다. 한국을 잘 배우라고. 앞으로 세계는 한국 같은 나라가 이끌어갈 것이라고요.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고 마음으로 감동시키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25년 전 제 아내가 사온 초코파이 하나, 그 작은 시작이
오늘의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진정한 친구가 된 이 순간,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작은 것에서 출발해 큰 것을 이루는 놀라운 힘 말입니다. 알렉세이 바실리 F의 25년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푸틴이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그것은 전쟁과 제재 속에서도 한국이 보여준 당당함 때문이었습니다. 1998년 경제위기부터 시작된 25년의 자주정신, 초코파이 하나에서 시작해 강대국도 존중하는 국격으로 성장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의리와 당당함은 결국 국격이 되었고 세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초강대국 러시아조차 쉽게 대할 수 없는 나라, 세계 최고 권력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강국은 무기가 아니라 당당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